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12월 7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절기상 대설이네요. 그런데 눈은 내리지 않는 그런 포근한 또 날씨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으로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두 배로 생각하라. 두 배로 노력하라.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이다. 인드라 누이. 인도 출신의 펩시콜라 회장님이셨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 이 명언을 갖다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그렇게 가진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놓지 않고 작지만 꼭 실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가 가진 것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드시 실천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는 말씀 오늘 드립니다. 제가 방송 전에 어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중앙일보에 제가 이제 이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이제 출시가 그러니까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4일 밤에 자정에 이제 이 기사를 쓰신 분이 한번 직접 타보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 합정에서 동대문 구간에 시험 운행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타실 분들 계시면 아니 이런 자율주행버스가 이제 서울시에서 다니고 있다. 두 대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 혹시 홍대 입구에서 이제 늦게까지 이제 조금 시간을 보내시는 자녀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홍대에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합정역에서 동대문역 구간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 10분까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배차 간격은 70분이고요. 일단은 당분간 무료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버스 승차를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야지만 이렇게 이제 탑승할 수가 있고 여기는 안전벨트를 무조건 이제 착용을 해야지만 버스가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안전운행 자인데 여기 핸들에다가 손을 올려놓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버스가 운행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저도 신기하면서도 이제 이런 자율주행 버스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우리 실생활에 또 밀접하게 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뭐 드론과 UAM 관련해가지고도 수도권 실증 노선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은 이런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 선두에 고양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의 또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 스마일의 바람입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항상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좋은 글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도 한 가지 정도는 소개를 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바베 스타크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드리기 전에 이 방송 주제가 집값 상승에 압도적인 시그널이 떴다. 제 방송을 갖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바베 스타크님의 블로그 글 이분의 글이 좋아요가 278개고 뭐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는데 저도 최근에 어떤 분 소개로 해서 이분의 블로그 글을 많이 지금 보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고 숨은 제야의 고수들이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고수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또 실전 투자자분들도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허락해 주신 바베 스타크님께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드리면 폭락론자도 있고 뭐 상승론자도 있는데 감사 스마일은 굳이 나눈다라고 하면 상승론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뭐 집값 상승이 뭐 모든 것이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내후년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여기에 오늘 방송 주제처럼 압도적인 시그널이 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또 하락론자이신 분들은 또 하락론자의 그런 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하락론이 될 것이다라는 또 생각을 갖게 되는데, 감사 스마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에 선대희 씨의 말을 듣고 제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안 했으면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텐데, 선대희 씨 말을 듣고 정말 저도 혹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죠.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가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집값이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렇게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내 집 한 채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차피 한 채는 괜찮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제 예상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내 집 마련을 못 하실 거고, 떨어져도 괜찮아, 내 집 한 채는 있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3년 연속 집값 하락세 이어질 것이다, 서울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 다 한번 얼굴 한번 기억하시고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최상욱님 같은 경우에는 선대희 씨의 저리 가라의 하락론자로 변신하셨고요. 관련해가지고 저출산, 저성장으로 집값이 폭락한다, 다들 큰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분 말대로 그렇게 갈지 아니면 이분이 예상이 또 틀릴지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년 야구, 축구 전문가들의 전망을 즐겨보고 주식,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을 즐겨보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상승론자의 그 조회수보다 하락론자의 조회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하락론자의 구독자 수가 더 많고,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최상욱님이라든지 또 라이트하우스라든지 하락론자들이 부동산, 자기 집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나요? 안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스마일도 제 집 있거든요. 근데 하락론자들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집을 갖고 있는지 도통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도 그러면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하락론을 갖다 펼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집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는 말씀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요. 지금이 하락세니까 내년에도 하락세다, 이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저 역시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분들보다 투자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까지 저는 아주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인지도가 조금 더 있고 또 공중파에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있게 뭐 내년, 내후년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작 중요한 거는 본인들의 그런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또 나와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가서 또 다시 말을 또 번복하고, 최근에 제가 선대희 씨를 보면서, 선대희 씨가 부동산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주식 전문가로 또 변신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선대희 씨의 말만 믿고 집 안 사셨다가 뒤늦게 사셨던 분이나, 선대희 씨 말 믿고 있다가 집 파셨다가 무주택자로 지금까지 계신 분들 누구를 원망할까요? 선대희 씨를 원망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될까요? 그래서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내 집 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30억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들은 30억짜리 사시는 거고, 내가 5억을 살 수 있는 분들은 5억짜리 사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갖다가 못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주 근접이라든지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 보금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빌라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식껏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다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오늘 1시간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블로그 글을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제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 정말 한 3번 정도를 한번 정독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파월 할배가 금리 안 내린다 해서 지금의 금리 상태에서는 집값 오르기 힘든 날 논리인데, 오늘도 제가 지금 아침에 SBS 경제 플러스를 갖다 보고 왔는데 정말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박 근거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감사스마일이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고 해서 제가 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집값 하락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께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사실들은 명쾌하게 좀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로 고금리입니다. 집담보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경기 둔화라든지 매매 절벽으로 이어져가지고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말하는데 미국 기준금리는 미시적으로는 고금리입니다만 거시적으로는 저금리라는 게 팩트고요. 그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에도 미국 집값은 올랐고 바베가 첫 집을 샀다고 합니다. 야수의 심장으로. 고금리고 저금리고 간에 거시적으로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집값은 우상향을 했었다. 이런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리와 집값은 큰 상관관계가 아닌 게 팩트죠. 심리가 살아나면 정부가 29개의 정책을 쏟아내도 집값은 올랐고요. 심리가 죽으면 제로금리라도 일본처럼 집값은 떨어진다. 심평대부역초라는 말을 아시나요? 몰라도 됩니다. 5만 가지 집값 오르는 것을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심리가 무너지면 끝이다. 밥의 원탑 팁픽은 심리입니다. 매수 심리. 가장 정확한 용어를 가져온다고 하면 매기 한자로 매기, 일본어로 마이키. 내년 짜장면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최저임금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이렇게 쉬운 질문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없다. 답이 뻔한 질문이니까요. 반면에 내년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애매하죠. 이런 것들만 투자라는 개념이 발생하게 되는데 내린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싸게 팔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또 살려는 사람들보다 팔려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집값 하락을 예측할 때가 역대 최고의 투자의 순간이었다. 코로나 자산 버블 기간 동안도 사람들이 바베에게 물어봤던 집을 사기 가장 좋은 시기가, 즉 집이 가장 저렴한 시기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때 코로나 터졌을 때도 집값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일 찾아오신 분들께 제가 지금 집을 사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6개월 지나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많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언제나 사람들은 쌀 때는 못 사고 비쌀 때만 사게 되는 희한한 심리가 있다. 대구가 멸망한다고 전문가들이 저주를 퍼붓던 시기에 이 바베분께서는 부동산이 최고 수익률을 안겨준 부동산이었다. 최저임금, 버스비, 수도세, 짜장면값 다 오르는데 집값만 내린다? 합리적으로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소고기값도 세계 1위, 와인값도 세계 1위, 사과, 배, 수박값도 세계 1위입니다만 현재 서울주택구매지수, 부담지수, PIR이 집값 폭락한 중국 도시들보다 여전히 낮고 심지어 대만 타이페이보다도 낮은 상태다.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물론 강남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10억에서 15억 사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강남 집값을 보고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의 대도시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입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실업률은 코로나 전보다 더 높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최근 급락세이다. 조금씩 오르는 실업률 급락 중인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무슨 말일까? 경기가 침체적으로 방향 전환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침체라는 게 아니고요. 그저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현 상태의 미국 경기는 안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국보다 더 안정적인 수준이 3.2%고요. 12월 12일 발표될 수치가 2%대를 찍게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피봇, 즉 금리 인하의 움직임은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된다. 최근 오른 국내 대출 금리는 눈치가 느린 부산 엑스포 준비위원회가 갔다. 박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상태의 금리를 내년 한 해 내내 유지한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2007년도에 금리 인상 최상탄에 오른 뒤에 몇 개월을 머물렀는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매 절벽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고쟁이들은 깔고 앉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꼬리야 집고땡 야바꾼들처럼 집도 모자라서 지산 생숙 오피스텔, 분양형 호텔 등의 유사집들을 연끌 풀대출로 다량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상향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한 동네 임장 보고서 쓰기 놀이 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하셔가지고 해외 리포트라든지 또 호주, 일본, 미국의 집값의 흐름도 좀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예전에 있는 흥선대원식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였을까? 기관에서 근무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락을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I'm so sorry 하고 이러면서 빤스런했고요. 또 김수현 씨가 예전에 문정부 집값 못 잡아가지고 정책 실패 인정했는데 이분이 또 책을 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양반의 집값 상승률이 1위라고요.
독보적인 부동산 투자의 신, 부동산은 끝났다가 아니라 부동산이 끝내줘요. 이렇게 책 제목을 썼어야 되는데 청와대 전 현직 참모진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 증가가 상위 다 10위 안에 지금 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런 정말 고급 직위에 있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거죠. 또 부동산 신가를 또 출간했고 그래서 이 밥의 픽, 집값 상승 시그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2023년 머니쇼 플러스에서 선대인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값이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확실히 집값이 오르겠구나. 왜냐하면 선대인 씨가 2009년도부터 집값이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처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상과는 반대로 일어났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억 이하의 이제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조차도 10억 이하로 분양을 못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밥의 얘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쉽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 연준 파워 할배가 금리를 안 내리겠다. 그러는 거는 2년 전 인플레이션은 없다. 금리 안 올리겠다라고 헛소리한 거랑 비슷한 거니까 쫄지 말자. 그거 생각 안 나시나요? 2년 전에 미국이 금리 안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그리고 지금 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지금 또 파월 할배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파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경제지표는 집값 오르기에 딱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두 번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국내 전문가들의 입이 하나로 모일 때가 살 때이고 팔 때였다. 다만 그들의 말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제가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 바베님의 이런 부동산 블로그 글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내년에 다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감사스마일만 좀 오르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년부터 공급이 없고 그 다음에 뭐 3기 신도시 입주는 언제부터 되나요? 2028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집이 지어지지가 않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집이 공급이 되나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또 인하가 하게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지금 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건축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6억 이하로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분양가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있나요, 지금? 고양시만 예를 들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이 없다. 내년은 지금 지축 비원하고 원당형 롯데캐슬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원당형 롯데캐슬 84 분양받으신 분들께 9억 이하로 9억 이상이 될 것이다. 잘하면 두 자릿수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고, 지축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6억 중반에서 7억 사이에 지금 분양가가 있었고, 이자 후불제까지 따지게 되면 7억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7억에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공분양도 7억에는 분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억에서 9억 사이에 30평대가 있으면 매수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정말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밥의 스타크님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말 부동산 전문가들과 나름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자기 집 한 채가 전부인 이론가인 반면에 이 밥의 이분께서는 아파트, 상가주택, 상가, 시골 땅 등등 해서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입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다라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분의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첫 집인데 이왕이면 좋은 지역으로 갖다가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좋은 지역보다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일단 들어갔다가 2년, 3년, 5년 후에 또 갈아타기를 갖다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또 엊그저께 또 상담을 했던 분께 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지금 내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 주택을 팔고 창릉 3기 신도시에 민간 분양을 갖다가 노리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거는 좀 머리 썩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 내 집 마련 첫 집이다라고 하시면
내년에 있는 신생아 주택 관련해가지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제도가 있긴 하겠지만 마냥 분양만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조금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을 보지 말고 상승론자, 하락론자 각각 주장하는 논거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취지의 글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이분의 닉네임이 밥의 스타크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글이 저는 이제 이후 추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의 이제 항상 이제 글을 올리게 되면 저도 이제 유심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이제 그 폭락론자의 그런 유튜브 방송을 잘 보지는 않는데 왜 이분들의 그런 방송을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게 되고 이분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 구독자가 많을까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또 내가 무주택자인 분들께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다 주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니까 1년 있다가 집을 사시라, 아니면 2년 3년 있으면 더 집값이 더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내 집 마련을 하시라라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상승론자 입장에서는 또 저처럼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실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방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분들은 그냥 본인들 투자했던 것들을 블로그에다가 얼티메이터님처럼 이 바벨 스타크님도 방송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블로그로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얼굴 노출을 하는 걸 싫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집을 갖다 사라 마라가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인사이트가 없는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흔들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혹 하다가 또 이 사람이 이 말 하면 혹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냉정하게 내가 그런 인사이트가 없으시면 정말 가까운 뭐 동네 부동산 사장님하고 또 상담도 해보시고, 또 가까운 지인 또 부동산 집을 갖다가 사셨던 분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우리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자산이 또 불려갔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저처럼 4050 세대들보다 더 빠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뭐 최근에 뭐 김작가 TV에서도 그렇고 제가 즐겨보고 있는 부익남 TV에서도 그러는데, 이제 상승론자도 모셨다가 이야기 듣고 하락론자도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도 이제 조회수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최상욱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분이 이제 뭐 몇 년 전에 이제 방송을 하는 것들을 제가 우연히 보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예 이제 뭐 집값 폭락론자로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년에 이제 정말 집값이 폭락하지 않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제가 뭐 내년에 집값이 뭐 완벽하게 많이 상승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 4월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정말 이런 압도적인 시그널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바벨 스타크님의 정말 부동산 인사이트가 정말 훌륭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렸으니까 꼭 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바벨 스타크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3번 정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기쁜 목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